생각을 바꾸면 질문이 바뀐다. 수준 높은 질문은 우리를 더 나은 현실로 인도해 갈 것이다. 우리는 아이를 기르며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대하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부모 인문학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20만 부모들의 멘토 김종원 작가시고요. 펴낸 곳은 청림 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2022년 7월에 발행된 개정판입니다.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고 지지하는 인문교육 전문가이며 수많은 부모들의 인문학 교육 멘토인 김종원 작가는 위대한 철학자, 정치가, 예술가들의 삶과 그들을 길러낸 부모의 철학을 오랜 시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문학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와 기초 소양이 자녀의 인생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찾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또한 그들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나 읽은 책의 숫자, IQ가 아닌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부모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저자는 책에서 의식 수준에 관해 이야기하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대부분의 인문학 대가들은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평생 멈추지 않았으며 저자가 말하는 의식 수준이란 사는 환경의 수준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단어가 모여 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 곧 한 사람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그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의 교육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체계를 바꿀 수 있는 교육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괴테, 아인슈타인, 니체, 신사임당 등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들을 길러낸 부모들이 교육 철학을 들여다보며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를 이끌고 앞서 나간 그들만의 공부법과 사색법, 대화법 등을 자세히 담고 그들처럼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풀검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라고 말했는데요. 이 책, 부모 인문학 수업을 통해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을지, 더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사색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괴테에게 부족한 단 하나. 1830년 3월 16일 화요일 아침, 독일을 대표하는 지성 괴테의 아들 아우구스트가 괴테의 제자 에커만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드디어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이탈리아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경비도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당신과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에커만은 바로 승낙했고 둘은 행복한 표정으로 여행 준비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점심 무렵 에커만이 마침 괴테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창가에 있던 괴테가 그에게 눈짓을 보낸다. 무슨 일일까? 에커만은 서둘러 그의 방으로 올라간다. 괴테는 에커만을 보자마자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친다. 아들이 드디어 결정했어. 이번 여행은 정말 바람직하네. 게다가 자네가 함께 간다니 이보다 기쁠 수 있겠나. 당시 아우구스트는 41살이었고 에커만은 3살 아래인 38살이었다. 아들 교육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았던 괴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들이 젊은 시절 자신이 떠났던 여정을 따라 이탈리아를 경험하기를 바랐다. 아들도 자신처럼 지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여행지마다 편지를 쓰게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괴테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우구스트에게도 로마 여행은 아버지의 바람을 이루어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무리였다. 로마에 도착해서 아우구스트는 지적 거인의 아들로 산다는 압박감에 비롯된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별다른 것을 남기지 못한 채 모든 여행을 마치고 바이마르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로마의 한 여관에서 사망했다. 괴테는 8살에 이미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히브리어까지 무려 6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다. 게다가 보통 사람이 범접하기 힘든 각종 지식을 쌓았고 승마와 펜싱 등 수준 높은 취미 활동까지 했다. 그 중심에 부모님이 있었다. 어린 괴테가 몸이 아파 수업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보충 수업을 받게 할 정도로 아들 교육에 열성적이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아침마다 창문으로 학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해서 어린 괴테가 그 창문을 스파이 창문이라고까지 불렀을까. 또 괴테의 어머니는 당시로서는 특별하다고 할 정도의 지적인 여성이었다. 독서량도 상당했고 특히 탁월한 예술 감각을 가졌다. 괴테는 아버지의 이성적인 머리와 어머니의 감성적인 가슴을 이어받아 대문호로 성장했다. 그렇게 그는 부모의 교육을 통해 얻은 지적인 재능으로 자기의 의지로 시작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이뤄내지 못한 게 딱 하나 있다. 바로 자녀 교육이다. 괴테는 부모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온갖 열정을 다해 아들을 교육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교육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다. 천재 괴테를 키워낸 교육 방식이 후대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를 만드는 교육으로 전락한 것이다. 교육은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대와 같은 교육 방식으로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를 수 없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 전에 먼저 괴테와 아들 아우구스트의 공통점을 분석해보자. 귀족은 아니었지만 넉넉한 중산층 집안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문학과 예술을 가까이 접했다. 아버지가 선택한 일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노력했다. 부모의 배려 아래 당대의 위대한 문인들과 교류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으며 여러 외국어를 구사했다. 부모의 천재 교육으로 대문호가 된 괴테 역시 아들 교육에 열성적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3가지 이유가 있다. 1. 아이를 향한 빗나간 사랑. 그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한 부모였다.
하지만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많은 청년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에 보내지 않기 위해 윗사람에게 청탁해 아들을 입대 명단에서 빼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지성인의 의무를 외면했다. 2. 아들을 배려하지 않은 사랑. 자녀 교육의 성공을 결정하는 건 사실 부모의 수준이다. 괴테도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부모에게서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독일을 대표하는 지성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우구스트의 어머니인 크리스티안의 불피우스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자였다. 어떤 이들은 신분을 뛰어넘은 위대한 사랑이었다고 평가하지만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결혼은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3. 가치관 교육의 실패. 위의 두 가지 내용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완성된다. 그게 바로 삶으로 알려주는 가치관 교육이다. 하지만 괴테는 부모로서 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의 부채다. 괴테는 27살에 바이마르로 떠난 이후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어머니를 단 3번만 방문할 정도로 부모에게 무관심했다. 괴테 전문가 프리덴탈은 괴테 생애와 시대에 이렇게 썼다. 친척에 대한 괴테의 무관심은 심각했다.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도 친척을 배려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지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자주 여행을 다니곤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자기 삶의 마지막 11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아우구스트는 분명 괴테의 버금가는 위대한 대문호가 될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앞의 3가지 이유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 가족과 친척을 소중히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우구스트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아우구스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 그늘에서만 빛나는 아이보다는 세상이라는 넓은 곳에서 태양보다 빛나는 아이가 되게 하라. 밝은 빛 안에서도 유독 빛나서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찬란한 사람으로 키워라.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부모의 그늘에서 빛난다. 문제는 태양 앞에 섰을 때다. 세기의 지성 괴테도 실패한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 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인가? 한국 사람이라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다들 알 것이다.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다음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의미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대학에 나오는 글이다. 많은 학자와 작가가 이 문학의 기본은 결국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며 그 의미를 강조한다. 그들은 입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닦은 사람만이 집안을 돌볼 수 있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을 천하에 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수신과 제가, 치국을 이룬 사람만이 평천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동시에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어느 하나도 홀로 설 수 없다. 앞서 확인했지만 괴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부모에게 천재 교육을 받아 대문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자식 교육에서는 무참하게 실패했다. 모든 게 완벽했지만 제가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또 수신을 제대로 못해서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치국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 평천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자녀 교육은 더욱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동시성이 중요하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자녀 홀로 수신과 평천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세상의 중심에 바로 서야 한다. 그게 바로 이 책이 지향하는 길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위대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는 당연히 보일러를 작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삶을 낭비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보일러를 작동시킨 결과 바닥이 너무 뜨거워져 창문을 열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수신을 보일러라고 가정하면 제가는 창문이다. 그리고 수신과 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건 치국 평천하라는 당신의 삶이다. 보일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대가로 창문을 열게 되고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반복하며 아까운 당신의 삶이 의미 없이 사라진다. 하지만 다음에 제시하는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필요 이상으로 기름값을 내면서 창문까지 열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삶에서 벗어나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인문학 공부법의 기본 원칙과도 같은 것이니 최대한 세심하게 읽고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1.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라. 현명한 선택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욕심일 가능성이 높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가 라고 물으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답이 나온다. 하지만 욕심은 대답하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절실할 때 그것을 하라. 그게 욕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최적화된 일상을 만들어라. 우리가 가진 것 중 일상이야말로 가장 값지다. 빛나는 보석도 뜨거운 청춘도 뛰어난 재능도 일상이라는 무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 빛을 낼 수 없다. 최대한 일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완성하려면 다음 3번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3. 원칙을 분명히 하라. 원칙이 없는 사람의 일상은 불행하다. 원칙이 있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하며 일상을 보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가장 최악의 시간 낭비인 셈이다. 원칙에 대한 강한 믿음도 중요하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에 조금의 낭비도 하지 않는 최적화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4. 나를 돌아보라.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행동이 내가 아닌 타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다. 일단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지켜봐야 한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지만 정작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비난의 끝은 언제나 분노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시간을 써라.
세상의 잘못에 쓸데없이 분노하지 말고 세상을 향한 칼을 자기에게 돌려라. 가장 예리한 생각의 날로 반복되는 일상에 무뎌진 당신의 감수성과 이성을 깨워라. 5. 모든 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다. 살아 숨쉬는 것이든 숨쉬지 않는 것이든 아낌없이 사랑하라. 오직 사랑만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낭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복수다.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결국 나와 내 아이가 보낸 하루의 합으로 완성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고 원칙을 분명히 해서 최적화된 일상을 만들고 타인보다 나를 비판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럼에도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사소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주어진 시간을 사소하게 소비한 대가로 사소한 인생을 살게 될 뿐이다. 방황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아이의 비밀. 인문학 대가의 삶은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까지 관찰한다. 그리고 그들은 관찰한 말과 생각, 행동, 마음가짐, 꿈, 목표 등을 분석해 서로 연결한 후 연구한다. 그러면 관찰한 사람의 오늘과 내일이 보인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큰 부자를 꿈꾸는 사람. 좋은 일을 하지만 정치가가 되기 위한 포석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위대한 작가를 꿈꾸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를 꿈꾸지만 가난을 향해, 존경받는 기업가를 꿈꾸지만 돈만 밝히는 사기꾼을 향해, 위대한 작가를 꿈꾸지만 그저 그런 작가를 향해 하루하루를 산다. 그들이 자주 쓰는 단어와 문장, 생각, 마음가짐이 그것을 증명한다. 인류가 살았던 모든 세월 동안 의심의 여지 없이 공식화된 원칙이 하나 있다.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 결국 내가 자주 쓰는 단어와 문장이 되고 그 단어와 문장은 자주 쓰는 말을 이루며 말이 쌓여 내 삶이 된다. 삶은 끝없이 버려지는 것이기에 소비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버리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창조자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위대한 인문학 대가에게는 삶에서 방황하지 않고 올곧이 자기 길을 걷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흔들리는 삶을 바로잡아주는 사세쿤이다. 기업에 사원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사세쿤이 있다. 그 사세쿤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꺼내보는 이유는 매일 자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가야 할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사세쿤을 언급했다. 글 쓰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뭔가를 나누고 싶어서 쓰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다. 돈 때문에 책을 쓰는 사람은 생각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생각한다. 쇼펜하우어가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세상 사람과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라는 사세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니체의 사세쿤을 살펴보자.
아닌 책을 쓰려고 작정한 인간의 책은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 사상이 뜻밖의 책이 되어버린 것만을 읽고 싶을 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 생각이 글을 요구해야 한다. 내 책은 수많은 생각이 요구한 것들이 합이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에게도 사세쿤이 있었다. 먼저 그의 삶을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놀라운 건 라틴어의 어미 변화나 고대 그리스어 문법이 그의 방벽에 가득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모두 어머니의 작품이었다. 10살도 되지 않은 아들에게 그 어려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주 보게 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기대대로 프로이트는 방 안을 빙빙 돌면서 때로는 벽을 두드리며 문법을 외웠다. 그 결과 프로이트는 라틴어, 그리스어로 읽고 쓰기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그리고 약혼녀에게 매주 2번 이상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짧은 것은 편지지 4장, 긴 것은 27장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문장력이 바탕이 되어 1932년에는 괴테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문학성까지 인정받았다. 프로이트가 4살 되던 해,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빈으로 이주했다. 모든 가족이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했고 촛불 하나만 밝혀야 했을 정도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 프로이트만큼은 독방에서 기름 등잔을 켤 수 있게 해주었는데 많은 기대를 걸고 교육을 시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기 때문이다. 노년의 프로이트는 나치의 탄압으로 숱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나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는 언어에 익숙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이 쓰는 언어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저 세상 탓만 하는 것은 나의 움직이기 싫으니 세상이 나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사세쿤이었다. 그는 사세쿤을 올바로 세웠기에 모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세상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문학 대가들, 활동 영역은 달랐지만 그들의 사세쿤이 지향하는 바는 같았다.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내 길을 걷자. 그들은 뛰어난 기획자였기에 세상의 사랑을 받는 책을 쓸 수 있었다. 물론 그들에게도 간혹 이번에는 진짜 팔리는 책을 써볼까라는 마음이 차오를 때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세쿤이 그들을 본래 목표로 돌려놓았다. 독자에게 겁을 주는 자극적인 기획과 내용으로 쉽게 적당히 써서 베스트셀러를 양산할 수도 있지만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내 길을 걷자라는 사세쿤의 힘으로 그저 그런 삶 앞에서 방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어디서부터 간섭이고 어디까지가 개입인가? 아이와 함께 자연으로 나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는 어딘가로 달려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무언가를 관찰한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부모에게 달려와 자신이 관찰한 것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는 여기서 교육에 대한 놀라운 영감을 하나 얻을 수 있다.
진정한 배움이란 그저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부모가 볼 때는 그냥 수다를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는 고도의 몰입과 치열한 관찰을 통해 자연에서 배운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당연히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다. 성의 없이 내뱉는 그래, 알았어 등의 단답형 대답은 불붙은 아이의 지적 욕망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 아이의 호기심과 자신감을 동시에 자극해야 한다. 아이가 열정적인 눈으로 하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더러워진 소매만 보며 이 녀석 도대체 뭘 한 거야? 당장 물티슈 가져와 라고 쏘아붙이면 아이가 배운 건 지식으로 쌓이지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물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한마디면 모든 대화는 끝난다. 마지막 경고야. 그만하라고 했지? 시끄럽다. 이렇게 우리는 자주 아이 교육에 개입해야 할 때를 놓치곤 한다. 세상에는 당신의 자녀를 공부 천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유혹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공부 천재 대신 스피치 천재, 음악 천재, 창의력 천재 등 각종 문구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녀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요즘에는 선행교육이 대유행이어서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가야 배울 수 있는 것을 미리 공부할 정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바로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는 생각 교육이다. 참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그 엄청난 교육을 받는 아이가 내 생각은 어떠니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거나 뉴스나 책, 연예인에게서 보고 들은 말을 마치 자기 생각처럼 말한다. 물론 인용도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나 중심에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인용한 문장이 아무리 빛나도 그 중심에 내가 없으면 곧 사라진다. 요즘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정작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기르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너무 심하게 아이 삶에 간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는 혼자 무언가를 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 어디서부터 간섭이고 어디까지가 개입인가? 많은 부모가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후회한다. 때로는 너무 깊이 관여해 아이의 단독성을 훼손하고 때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의 창의성을 죽이기도 한다.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간섭이 아닌 개입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을 찾고 싶다면 시집 기탄잘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사상가 타고르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세계적 사상가이자 철학자이며 음악, 미술 등의 조예가 깊은 예술가였다.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정신은 지식을 갖추는 데 소용되는 것을 획득함으로써가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자신만의 생각을 생산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을 세심하게 분석해보면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정신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다. 타고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원칙을 보며 우리는 그가 부모의 적절한 개입으로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 속에서 자랐다면
그는 결코 인간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삶을 제대로 살펴보자.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몇 대로 이어지는 대부호 집안이었다. 그의 가문은 위대한 지식인을 많이 배출해 지역 문예 부흥에 크게 공헌했다.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멋진 아버지가 있었다. 타고르의 아버지 데벤드라나트 타고르는 위대한 성자를 뜻하는 마르시 칭호를 얻을 정도로 존경받는 지식인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공부에 재능이 없어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고귀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타고르는 정규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들의 성향을 파악한 아버지는 공부만 시키려는 계획을 접고 주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위대한 결심을 한다. 11살의 타고르와 함께 무려 4개월 동안의 히말라야 여행을 떠난 것이다. 4월의 히말라야, 해발 2000m 고지의 작은 마을은 그 지방 특유의 삼나무로 울창했고 처음 보는 꽃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11살 소녀는 처음 보는 대자연의 신비로움에 반해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만끽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목표로 삼은 것은 단 하나였다고 한다. 타고르가 혼자 있는 시간의 위대함, 힘을 스스로 느끼게 하자. 타고르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매일 아침 산책하며 대자연의 한가운데서 우주의 신비와 무한한 상상력을 즐겼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인도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와 영어로 된 문학작품을 읽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음성으로 신비한 우주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타고르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 여행의 목표인 혼자 있는 시간의 위대함을 느꼈다. 아버지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물론 계획만 완벽하다고 모든 일이 생각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마음 자세도 중요하다. 아버지는 다음 3가지 마음 자세로 간섭이 아닌 개입 수준에서 적절하게 아이를 교육했다. 1. 충분히 혼자 있게 한다. 세상은 아이에게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문학 대가의 삶은 우리에게 순서가 바뀌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즐길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게 우선이다. 라고 충고한다. 사회성은 혼자 설 수 있는 아이라면 저절로 길러지는 이자와 같은 능력이다. 바꿔 말해 우리는 지금 입금도 하지 않은 채 이자를 바라는 셈이다. 게다가 모든 창조는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진다. 혼자 있는 아이만이 감정의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과 멀어지면 귀와 눈이 열린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를 듣게 된다. 철저하게 혼자 있는 아이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창조를 해나간다. 타고르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 히말라야로 떠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2. 아이의 단독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를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본 후 빠르게 마음을 달리먹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자기와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그 결과 타고르는 문학과 미술 두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또 실천하는 지성인의 삶을 살았고 위대한 스승이란 뜻의
구르데브로 칭송되며 지금까지 인도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 만약 그가 한국의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계속 공부만 강요받았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타고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반드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다. 물론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는 좋은 교육법이다. 하지만 아이의 지식과 인격의 발달, 재능의 발견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싶다면 아이가 독서를 주도하게 해야 한다. 타고르의 아버지는 히말라야에서 아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켰지만 그 모든 것은 거의 아이 주도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 중요한 건 자기 주도로 혼자 앉아 책을 읽는 것이다. 3. 혼자 있는 위대한 힘을 깨닫게 한다. 타고르는 훗날 아버지와 함께한 넉 달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를 시인이자 사상가, 교육가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됐다.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 대자연에서 호흡한 경이로움, 아버지로부터 흡수한 지식의 열정, 종교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배려 등을 모두 여행에서 배웠다. 그는 히말라야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고 한다. 그 시간에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며 주어진 순간을 완벽하게 즐겼다.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하루 중 2시간을 산책 시간으로 정해두고 목숨을 걸고 지켰다고 한다. 왜 차이콥스키는 산책에 그토록 집착했을까? 차이콥스키는 산책하며 경험하는 발상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기적처럼 떠오른다. 토양이 좋다면, 다시 말해 내가 작곡하기 알맞은 분위기에 있다면 그 씨앗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나와 잎과 가지 뻗고 마침내 꽃을 피운다. 그 과정에는 온갖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씨앗이 있어야 하고 그 씨앗이 좋은 환경에 있어야 한다. 또 이후의 모든 과정이 자연스레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황홀한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면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몸부림치며 악상이 꼬리를 물며 이어져 계략적으로 적어두기도 힘들 적경이다. 차이콥스키는 산책을 하며 미치도록 자신을 기쁘게 하는 영감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수많은 대가가 산책을 한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타고르는 매일 산책을 하며 시인과 사상가, 교육가로 성장할 힘을 얻었다. 타고르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겨준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책을 읽어주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잃게 되고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아이의 삶에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공간을 부모가 다 채우려 하지 마라. 혼자 남아 생각하고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빈 공간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아이로 자라게 하라.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사소한 문제를 스스로 풀게 하라. 평범한 아이를 지성인의 길로 인도한 소크라테스의 5가지 가르침. 기원전 427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이었던 때 그리스의 귀족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부와 명예를 두 손에 갖고 태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고 만다.
당시 귀족 집안 아이가 다들 그랬던 것처럼 그도 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다시 말해 다들 정치를 한다고 하니 선택한 것일 뿐 정치에 특별한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요즘 많은 한국 청년이 대학에서 고급 교육을 받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살던 그에게 삶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온다. 자기가 쓴 희곡을 가지고 디오니소스 극장으로 가던 중 허름한 옷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를 한 소크라테스가 열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때 외친 소크라테스의 한마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이제야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그는 손에 쥔 희곡 원고와 함께 정치가의 꿈도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바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20살 때 63살의 소크라테스를 만난 그는 스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9년 동안 함께 지냈고 마침내 세상에 길이 남을 최고의 지성인으로 성장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플라톤이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사상은 거의 대부분 플라톤의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플라톤이 부유한 환경에서 고급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지성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냉철하게 삶의 길을 알려줄 어른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는 소크라테스를 만난 이후 비로소 지성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 하는 것만으로 지성인이 느낄 수 있는 7가지 혜택을 삶에서 누리게 된다.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진리만 가까이 한다. 육체를 통해 오는 즐거움에는 관심이 없고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만 간직한 채 산다. 세속적인 삶에 초연하며 모든 일에 편협하지 않고 언제나 전체를 보며 접근한다. 고도의 절제력으로 심하게 낭비하거나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비겁하지도 저속하지도 않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과장을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쉽게 배우며 고상하고 우아해서 기품이 흐른다. 모든 일에 절도 있고 호의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 앞에 제시한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성인의 조건과 거의 모든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지성인의 조건과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전수한 지성인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의 삶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1.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지성인의 제1동목이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지성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여겼다. 어떤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조언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며 가르친다. 남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 자녀와 함께 눈이 많이 오면 동네 청소를 하고 주변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도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다. 2. 철학을 입어라. 소크라테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인간은 철학을 입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철학은 본질적으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아이에게 철학의 마음을 가르치는 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삶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부모의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철학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 조용히 무언가를 관찰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라. 아이가 조금 더 치밀하게 생각하고 완벽하게 행동하게 된다. 용도를 아직 모르는 물건을 하나 주면서 무엇에 사용하는 물건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 관찰하게 하라. 아이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지식과 지식이 마찰해 지혜가 되는 순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세상이 정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가 발견한 답이 정답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스스로 생각하며 그것이 지혜가 되는 순간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아이의 시도는 충분히 값지기 때문이다. 3. 놀라움을 경험하라. 모든 아이는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갖고 태어나고 부모는 그 욕구를 진실한 교육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아이가 세상에 노출되면서 배움에 대한 욕구를 잃는다. 한국의 교육과 주변 상황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욕구를 꾸준히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배움에 대한 의지를 잃은 상태라면 먼저 대상에 대한 놀라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무언가를 보고 놀란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인 동시에 내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무지의 자각을 의미한다. 그 두 가지 감정은 아이에게 그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만든다.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경험하며 만나는 모든 것을 놀라움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많은 사람이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다만 그것을 놀라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전자를 선택해 아이의 일상에 놀라움을 선물하라. 4. 자기 말을 실천하라.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함께 보낸 기간은 9년 정도였다. 소크라테스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구걸하지 않고 감옥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중간에 탈옥을 권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결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자기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스승을 보며 플라톤은 한 단계 더 높은 지성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생각을 해본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여전히 훌륭한 철학자로 남았겠지만 지금처럼 위대한 정신을 가진 실천하는 철학가로 인식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플라톤이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파이돈,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향연 같은 대작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도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모두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분명 불이익을 가져올지라도 부모가 늘 강조하는 삶의 원칙이라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는 부모를 보며 당신의 아이는 원칙을 사랑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5.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플라톤이 쓴 파이도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소크라테스의 임종 순간을 그려낸 작품이다. 거기에는 지성인으로 성장하게 돕는 수많은 글이 있지만 본질이 될 수 있는 글을 단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론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네. 인간에게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같은 원인에서 생기니까. 답은 세상에 대한 무지라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무경험에서 오는 지나친 자신으로부터 생기지. 자네가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진실하고 건전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그가 거짓투성이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하세.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일을 겪으면 특히 가장 믿고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던 사람에게 당해서 그 친구들과 자주 다투게 된다면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인간 중에는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믿게 되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소크라테스가 타인에게 대한 무지가 주는 폐해를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가 단순하게 그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이 말을 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타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바로 지성인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시작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목표한 것을 아름답게 이뤄내지만 돈 때문에 시작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시 목표를 이뤄내더라도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온갖 부정과 편법 등으로 추한 모습을 보여준다. 비리와 편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지식인이 그것을 아주 잘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지식은 안으로 쌓이고 지성은 밖으로 퍼진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의 지성은 죽음의 순간에 더 선명해졌다.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삶 자체가 가장 명징한 유언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말하고 깨달은 대로 살았다. 지금까지 청림라이프에서 펴낸 부모 인문학 수업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